자, 저당의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금융론에 관한 주제가 될 테고요. 가장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먼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자, 매개수 상환을 원금은 동일하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 이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니까 조금씩 갚아가니까 이자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옳은 표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 거,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동일하죠. 그래서 초, 이, 후, 원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해서 니은 틀리게 구성했고요. 세 번째, 점증 상환 방식.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하다. 옳은 표현. 자, 네 번째 틀렸죠. 그래서 대출 원리금 또는 이제 이자액은 어느 방식이 됐든 항상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것도 틀렸고요. 해서 옳은 것은 기업과 디귿 두 가지가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을 중심으로 해서 요 상환하는 방식 기본 구조 기억해야 되고, 계산 문제 중에서는 원금 균등만 항상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여기 이제 요약집 41페이지 가서 한번 하단부에 정리된 내용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건 100% 나오는 주제에서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거, 매개수 상환할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개수의 원금과 매개수의 이자를 더한 값이 뭐가 된다? 매개수 상환할 원리금이 되게 된다. 원금 상환액은요, 대출 총액 나누기 융자 기간이라고 해서 항상 동일하죠. 근데 대출 잔액에다가 이제 이자율을 곱해서 각 이자를 더하다 보니까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하고 원금 상환액은 동일하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비교했을 때 초기에 더 많이 내는 것은 뭐가 된다?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되게 된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은 원금 상환액은 매기수 동일하고요. 이자 상환액 점차 감소해서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는 것은 점차 감소하는 구조. 그래서 거기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거, 이런 상환액 추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 이, 후, 원이라고 해서 원금 상환액은 점차 증가하고 이자 상환액은 점차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감소하는 만큼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매기수 상환할 저당 지불액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할까. 총 이자는 어느 방식이 됐든 항상 동일하다. 초기 납입액 더 많은 게 원금 균등 상환 저당이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러면 중도 상환하거나 채무 불이행률은 거꾸로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방식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도 상환과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초기 납입액은 반대되는 얘기가 되게 된다. 해서 계산 문제 중에서는 원금 균등 상환 저당 방식은 진짜 훈련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 말할 만큼 같은 문제 구성을 하고 있죠. 해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세 가지가 있었고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실체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있었고요. 지점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점 없었고 직원도 없었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얘기한다. 급의 57에 35에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는 5개 70억,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억에 50억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최저 자본금 50억 이상으로 한다 해서 잘 모르겠는데 35에서 3억에 50억 해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5억에 70억이라고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이건 자산 관리 회사의 운용 인력도 될 수 있고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운용 인력도 될 수 있다. 중요한 쟁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지점 설치할 수 없으나 직원 고용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돼 있죠.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30회 때 문제가 제일 어려웠었는데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전제를 하면서 직원에게 윤리규범 등을 뭐 작성을 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직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4번이고요. 현물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나머지 이슈 안 되고요. 그저 실체회사 명목회사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체에서는 임직원이 있고요. 명목에서는 임직원 등이 없다라고 할까. 57에 35. 하여튼 이걸 갖고 주구장창 우려 먹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지금 이제 4번 이렇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사업주가 자,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자, 특수 자, 목적 회사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프로젝트 회사를 SPC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S라는 회사가 있다, P라는 회사가 있다, C라는 회사가 있다. 개별적으로 개발 사업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 그리고 자, 이 대출 같은 것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회사 자체가 망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결합을 해서 특수법인을 설립한다. 이게 SPC. SPC를 구성하는 각각의 회사를 스폰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내용 보니까 기업본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장래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다 해서 SPC에서 발생할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다. 옳은 표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차입금은 개별 사업자의 장부상 부채로 표시된다. 틀렸죠? 부외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가 SPC가 망하더라도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소외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S라는 회사, P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부채로 표시하지 않는다. 법인세 감면 받을 수 있다. 이게 한번 답이 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 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옳은 편이고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금융기관은 대상 사업의 독립적인 결제계좌 에스크로 어카운트를 개설해서 자, 여기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걸 이걸 우리가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 디귿, 릴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30회 때요. 이 프로젝트 금융에서 겁나 어렵게 두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영역에서 지금 거의 영역별로 한 5문제 내외씩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 투자론, 그다음에 금융론 이 정도가 좀 이제 경제론까지가 한 7문제 내외까지 출제가 되죠. 앞에 총론에서는 좀 이제 문제 개수가 작고요. 그래서 각 영역에서 어려운 주제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버리고 간다고. 쉬운 것들 잘 맞추는 게 능력이야. 여러분들이 개론에서 뭐 70점이 나올지 80점이 나올지 60점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안정적으로 기본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기본 깔고 들어가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려운 문제 백날 해봤자 의미 없어. 이 쉬운 것도 못 맞춰서 개 난리 구슬 치는데 그냥 기본만 계속 다져가시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약간 응용 들어가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분금융 조신티 바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조신티,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션, PTT, 리츠하고 MPTS라고 하는 거, 조신티라고 해서 자 보니까 리츠하고 MPTS가 뭐가 된다? 지분금융이 된다 해서 디귿리을 답은 4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 이에 비해서 MBB라고 하는 거 은행이 책임을 지는 거에서 저당의 유동화 중에서 이건 부채금융. 자 보통 B자 돌림이 뭐가 된다? 부채금융. 그 다음에 공법, 주택법 파트에서 공부하는 주택상환사채 누가 발행합니까? 토지주택공사는 등록사업자가 발행을 하게 되는 것이 주택상환사채.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주택으로 돌려줘야 되죠. 물론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를 보통 안 하시는데 이 주택상환사채를 현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 부채금융은 갚아야 되는 것을 가리켜서 부채금융, 지분금융은 지분권, 주식을 주는 대신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리켜서 지분금융해서 자 거의 매년 자 조신티 등에 관한 주제에서 여러분 자료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간단한 주제. 자, 몇 페이지 가서
나와 있냐면 39페이지 가서 상환 의무 여부에 따라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매자님 금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이 부채금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분금융은 상환 의무가 없다 해서 Joint Venture Syndicate 위치에 T 나와 있죠. MPTS의 T 어느 쪽이든 한쪽만 정확하게 외우면 거의 다 문제를 포시할 수 있고 24회 때 나왔던 것이 매자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애초에 출발점은 부채금융이지만은 이 투자자가 경우에 따라서 주택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해서 회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매자님 금융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데 기금 이하라고 하면 계속 암기하셔야 돼. 기금 이하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준주택 건설 등 또는 이런 매입 등의 대출을 해주게 된다 해서 기금 이하 이게 8년 동안 2번 구성이 됐었고요. 준주택은 주택보수 공박이 되는 개념이죠. 기다노라고 해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기다노가 준주택이 되게 된다. 그 정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가볼까요? 해서 자 보셨고 지금 이제 33번 보셨고 그 다음에 34번 문제 자 요거 이제 저거죠 대출 한도 따지는 거 29에 30회 연속 안 나왔는데 은행권에서 대출 한도 기준이 좀 바뀌면서 안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가 되는 개념. 아마 계산 문제 제일 간단한 문제 중에 아마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상가담보대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따지는 것. 공통적인 요소 대출 한도 따질 때 LTV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죠. LTV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 한도액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LTV 기준 대출 한도는 부동산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 LTV를 곱해주면 와닿다 나오죠. 그래서 시장 가격 15억 주어져 있습니다. 자, LTV 얼마? 60%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15 곱하기 얼마? 0.6 하게 되면은 이게 자 얼마? 9억이 나오나요? 9억이 나오게 될 테고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테고 두 번째 있는 것이 부저순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부대저랑 헷갈리지. 부대저는 나중에 환원 이율을 계산할 때 논의하는 쟁점이고 부저순 해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부저순 공식이 됩니다. 부채 감당률은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자 부채 감당률 해서 미리 주어져 있나요? 부채 감당률 1.5 주어져 있고요. 저당 상수 0.1 주어져 있고요. 0.1 주어져 있고요. 분모값은 순영업소득이 1억 2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 좀 해주실래요? 1억 2천 나누기 자, 얼마가 되죠? 0.15가 되나요? 1억 2천 나누기 0.15, 1.2억 나누기 0.15 한번 해주실래요? 얼마가 나오죠? 8억이 나온다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부저순을 가지고 8억 그 다음에 LTV 가지고 9억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니까 일단 8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 얼마가 끼어있나 봐야 돼 1억 끼어있어요. 항상 기존 대출 끼어있는 방식 답은 몇 번? 3번 해서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그냥 LTV 기준 그 다음에 디테일 기준 지금 이제 여기서는 부저순 이에 대응해서 우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저소비라고 하는 공식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서 가보면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40페이지에 자 보니까 LTV 기준 대출 한도 부동산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저소비라고 해서 연저당 상수분의 연소득 곱하기 총 부채 상환 비율 요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를 따지는 계산식이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상가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돼 있었죠. LTV 곱하기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부저순이라고 해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 보이겠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 기기필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를 산정하는 계산 방식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적산법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해서 바로 필요한 경비를 더하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바로 비교하게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환가 분임이라고 해서 수익 환원법은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이었고, 수익 분석법은 이익률을 평가하는 감정 평가 방법이 되게 된다 해서, 자, 그래서 순필이 이래가 수익 분석법은 순수익에다가, 자, 총수익에다가 어쩌고 해서, 여기 순수익 나와 있구나. 순수익에다가, 자,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순필이 이게 임대를 평가하는 방법, 이게 이름하여 수익 분석법. 물론 이제 임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자, 사례 임료에다가 사, 시, 지, 계, 면 이런 요소를 곱해서 계산해 내는 것이 자, 바로 임대료의 가장 주된 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자, 적산법은 기계필, 수익 분석법은 순필이 이렇게 외웠던 바가 있습니다. 임대 사례 비교법 해서 사례 임료, 임대 사례에다가 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가치 형성 요인이 뭡니까?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인데, 자, 일반 요인 따져 물을 실력이 없고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등을 비교하는.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면 면적도 개별 요인의 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서, 자, 그래서 그렇고요. 자, 4번이 답인가?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뭐였었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거 나와야 되죠?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말 자체가 되지 않아.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은 해당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가리켜서 유사 지역. 해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묶어서 바로 동일 수급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역 분석 먼저 하고 나서 작년에 나왔었잖아. 거시적 분석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미시적 분석의 문제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 될 테고, 기준 시점도 중요 쟁점, 가격 조사를 완료할 때 또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다음 또는 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라고 해서 용어 몇 개 체크해 볼까요?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랑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45페이지 가격의 제 원칙이기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동의 원칙 관련해서 시점 수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했었고요. 자, 정말 중요한 주제,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에서 외부 환경과의 적격성을 따져보는 것을 적합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을 균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짜리. 대신 이제 가격이 제 원칙하면 지금까지 100% 15년 동안 100%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만 가지고 구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먼저 하고요. 개별 분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의 차이를 봤었고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요.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확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해서 인근 지역 나와 있죠.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제일 뒤쪽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란 표현 나와 있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유사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그래서 만약에 사례 자료가 유사 지역에 있을 때는 나중에 감정 평가할 때 바로 지역 요인을 비교 검토해야 된다. 왜 지역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47페이지 가서 자 감정평가 기준 등에서 시장가치 기준의 원칙에서 예외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장가치 중간에 나올 텐데요. 자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장가치라고 부른다. 현황 기준 원칙이 있었고요. 자 조건 기하무 평가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물건 단위 개별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게 원칙. 근데 어려웠던 게 있었죠. 일괄 평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어려웠던 것이 가구 일부 이렇게 외웠어서 가치가 다르면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를 떼내서 하는 평가를 바로 부분 평가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가구 일부 이런 용어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해서 이 문제 답은 지금 4번을 가지고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요건 이제 거저주는 문제지. 그 계산기 두들기면 거의 뭐 몇 초도 걸리지 않는 거. 지역 요인의 비교치라고 하는 거에서
자,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 비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요. 자, 사례 가격에다가 사, 시, 지, 개, 면. 계산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분모값에 뭐가 된다? 바로 사례. 항상 보통 이제 100으로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값의 대상 물건의 특징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는 10% 우세. 그럼 뭐야? 1.1 그냥 하면 되는 거야. 100분의 110이란 의미인데 그냥 1.1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 열세. 그러면 100분의 97이니까 0.97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 우세 나와 있죠? 그러면 1.05.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면 얼마 나와요? 1.120 나오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뭐라고요? 지역요인 또는 개별요인의 비교치 계산하는 방식. 이건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면 겁나 쉬워. 자, 이 얘기는 거래사례 비교법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내용을 한번 잠시 볼 거냐면, 자, 50페이지가 보면,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 시, 지, 개, 면 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요인 등을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얘기한다. 해서 사정 보정치라고 하는 거, 사정 분모분의 분자야. 밑에가 뭐가 된다? 사정 사례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분모 분자가 뭐가 된다? 정상 가격. 그래서 그걸 아예 외워야 된다고. 뭐라고 돼 있냐면 정상 가격보다 5% 저가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95분의 100이라고 사정 보정치를 넣는다. 그러면 정상 가격보다 5% 고가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분모값이 뭐가 돼? 105분의 100이라는 거. 이거 외우셔야 돼. 사정 보정치를 대부분 착각을 하는데 헷갈려 하는데, 자, 다시 사정 보정치는 뭐라고요? 사례분의 뭐라고요? 정상.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사정 보정치. 사례분의 정상을 가리켜서 바로 사정 보정치. 5% 저가의 거래가 됐다. 그럼 분모가 얼마라는 얘기야? 95%, 그 다음 분자가 정상이 100이다. 만약에 5% 고가의 거래가 됐다. 그러면 105분의 뭐가 된다? 100이 되게 된다. 이게 제일 실수하기 좋은 겁니다. 사정 보정치는 사정이라고 해서 사례가 분모값이 될 테고 정상이 뭐가 된다? 분자값이 되게 된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 지역 요인 개별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 방법 등 틀린 것은 해서 이것도 거의 한 7년에 한 5문제 구성하는 영역.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고요. 자, 원가법 적용하는 게 뭐가 있었죠? 건물이 가장 대표적이었었고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원가법 적용을 하게 된다.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게 기본. 자동차, 과수원, 동산 이런 것들이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의 대상이 된다. 임대료는요, 임대사례 비교법이 주된 평가 방법이 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무형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 공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바로 수입환원법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 원가법이고 집합 건물은 거래 사례 비교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테고요. 임대료 주된 평가 방법 뭐라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영업권 등 무형의 자산은 수익환원법을 주된 평가. 다시 주의하실 게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착각하면 안 돼. 환가, 가액을 평가하는 게 수익환원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 거래되거든 거래 사례 비교법. 과수원의 주된 평가 방법 뭐라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이렇게 오른편 답은 몇 번? 3번을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한번 또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이거 나와 있냐면은, 자, 바로 적용 범주를 따져 묻는 게 여러분 자료 48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었고요. 이때 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임료를 평가하는 것을 적산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액을 평가해서 만들어진 가격을
가격을 적산 가격, 그 다음에 임료 계산된 가격을 적산 임료라는 표현을 쓴다. 원가법 적용하는 범주 보니까요. 건물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에서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자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원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을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적용 범주를 보니까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거, 과수원, 자동차, 동산, 그리고 경우에 따라 토지도 어떻다. 토지도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문제에서 여기 토지의 가격을 평가시하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시오 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는 면적도 고려 요인이 되게 된다. 그러나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시지계획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 바로 그 밖의 요인에 면적 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면적은 고려할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수익 분석법 해서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광업재단, 영업권, 광업권 등 모형의 자산 등에 대한 평가 방법이 되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나와 있나요? 해서 계산 문제 어려울 거 없어? 해서 자, 중요한 건 자, 수익 가액을 구하시오. 그래서 공식 외되지 자,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거, 환원 이율.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익 가격이다. 이거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라 외워야 된다니까요. 해서 자, 외우면 딱 떨어집니다. 해서 순영업소득 먼저 구해볼까요? 미리 주어져 있네. 연 5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환원 이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환원율은 딱 한 가지만 준비하십시다. 부대저라고 해서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대부 비율 해서 부대저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환원율을 구할 수 있다. 그동안 문제는요. 최근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환원율을 미리 주면서 순영업소득만 구하면은 수익가액을 구할 수 있게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23일과 24일 때 마지막 구성이 됐던 게 부대저. 부채 감당률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게 뭐가 된다? 부채 감당률. 그럼 부채 감당률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부채 감당률도 2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대부 비율 나와 있네요. 얼마? 0.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 상수 얼마? 0.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 계산해서 이게 분모값이 될 테고 순영업소득이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럼 5천만 원 나누기 어떻게 되는 5천만 원 나누기 2 곱하기 0.5면 1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1을 곱하면 5천만 원을 0.2로 나눈 값 이게 이 대상 물건의 어떻다? 가액이 되게 된다. 수익가액이 된다. 해서 자, 요거 하면 얼마예요? 이게 2억 나오나? 2억 5천 나오나요? 2억 5천 나오나요? 그래서 답은 4번에서 공식을 외우라고요. 공식을 외우라고. 문제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 해서 지금 요거는 한번 가서 공식 한번 체크해 드릴까요? 여러분 자료 자 52페이지 가서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을 가리켜서 수익가격이라고 공식을 잡게 됩니다. 해서 이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순영업소득 먼저 구하려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거나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제다 부채 서비스를 더하는 금액이 소위 이름하여 순영업소득이 될 것이고 환원이율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준비하실 건 부채 감당법 요건 하나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 왜? 전통적으로 환원이율 구하는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이 부채 감당법이 나왔었거든요. 해서 부대저라고 해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이 정도도요 사실 저처럼 외웠으면은 1분 안에 풉니다. 충분하게 풀고도 남어. 근데 공식을 안 해요. 하여튼간에 어렵다고 하면서 맨날 안 해. 더럽게 공부를 안 하면서 그 어렵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배워갖고 해요. 그래서 쓸데문제거리에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검토합니다. 자 지금
감정평가액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원가법이라고 해서 적산 가격 해서 사실은 좀 어려운 게 이거지. 원가법이 제일 좀 공식이 많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초달 원가 먼저 구해야 되죠. 제초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 첫 번째가 뭐가 있었어? 공사비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5%씩 상승 이런 식에 가면 1 플러스 RN승이라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공사비 총액이 일단은 2억이 나오게 됩니다. 공사비 총액이 2억이 나오게 돼요. 자, 보니까 지금 뭐가 있냐면은 지금 건축비가 10%씩 상승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한 지 몇 년? 2년 지난 상태입니다. 이게 산수가 어려우니까 2년밖에 안 줘. 3승해버리면 복잡하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여기다 곱하면 돼. R이 얼마냐면 10% 0.1이 될 테고 N승 2승 들어갑니다. 그래서 1.21이 되죠. 2억 곱하기 2억 곱하기 1.21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제조달 원가가 되게 된다. 해서 계산은 얼마가 나오나요? 2억 4,200이라고 하는 게 제조달 원가가 되게 된다. 2억 4,200이 제조달 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해 봐야 되죠.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외운 공식 있었죠. 경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여기 이 건물의 경제적 내용 연수는 얼마? 50년이 됩니다. 2년 지난 상태에서 잔여 경제적 내용 연수가 48년이니까 분모값은 50이 되게 될 테고 제조달 원가 얼마? 2억 4,200이라는 금액이 있게 될 테고 2억 4,200 여기에서 뭘 빼야 돼? 잔존 가치. 잔존 가치가 얼마? 10% 빼야 됩니다. 그래서 2,420을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억 4,200 마이너스 2,420 나누기 50 하면 얼마 나옵니까? 435만 6천 원이라고 하는 거. 6천 맞나요? 그래서 435만 6천 원이 나온다고. 이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기, 공식을. 어차피 산수는 계산기가 할 거란 말이야. 공식을 계속 생각해야 돼. 근데 몇 년 동안? 2년이 지났어. 그러면 여기다 곱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이게 435만 6천 원을 곱하기 2를 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871만 2천 원이라고요? 네, 871만 2천 원. 그럼 아까 제조달 원가가 얼마? 2억 4,200. 여기서 뭘 빼야 돼? 871만 2천 원 하면 얼마가 돼? 8천 원으로 끝나야 되는데 답 그러면 3번 되겠네요? 3번 되겠죠? 그게 힘들다고 하지만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요? 다시 갑시다. 제조달.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49페이지 가서 원가 방식에 따른 제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액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변동률 적용법 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은 건축비 총액에다가 신축 시점의 건축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 요건 이제 어떤 식이냐면 2년 전 건축비 주수가 100이고 현재 125다. 이런 식의 이제 지문을 던져주게 되면 이걸 적용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처럼 공사비가 10%씩 상승했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동식을 통해서 어떻다? 바로 제조달 원가를 구해낼 수 있다. 여기서는 정액법은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액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게 매년의 감가액.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2년 경과가 됐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누적 감가액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미 구해진 제조달 원가에서 누적 감가액을 빼게 되면 이 건물의 감정평가액, 적산 가격이 되게 된다 해서 요렇게. 아니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원가법이 좀 힘들어. 원가법이 아무래도 힘들긴 힘든데 문제는 뭐 특별히 하실 일도 없잖아. 되지도 않는 거 막 읽고 하지 말고 이 계산 문제는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거 해서 맞출 가능성하고 계산 문제하고 제가 보기에는 계산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요. 그 공식을 외우기 안 와서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다른 거, 이게 학개론 같은 거 본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말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쉽게 자꾸 내용 알아도 무슨 말인지 맞추기 어렵게 돼 있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하나 더 볼까요? 계산 문제.
공시지가 기준법 쉽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먼저 특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작년엔 2개를 냈었어요. 그래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지금 보니까 A시 B동 123번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3종 일반 주거적 똑같이 3종 일반 주거적. 그래서 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단은 얼마부터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더럽게 간단해. 지가 변동률 4%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04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까 5% 우세하면 1.05, 3% 열세면 0.97 이렇게 갔듯이 4% 상승하면 뭐라고요? 1.04 이렇게 외우시라고. 왜 그런지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럼 이제 그 1년을 해도 안 돼. 2년 해도 안 돼. 그냥 4% 상승하면 1.04 시점 수정했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이라고 하는 거 똑같대. 필요 없어. 개별 요인 5% 열세라고 돼 있어. 그럼 얼마야? 0.95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걸로 끝나는 거야. 아 이걸로 끝난다고요. 다음에 얼마가 나오죠? 1025인가요? 토지는 안 하는 겁니까? 예? 토지는 안 하는 거예요? 면적이요? 네. 면적 안 한다니까? 이건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액을 따지기 때문에 굳이 면적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면적이 이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는 면적도 고려를 해야 돼. 왜냐면 통째로 가격을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개념 자체가 제곱미터당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거라고. 그게 차이라고요. 해서 자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을 때 면적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라고요? 면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해서 시, 지, 개그,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면적 요인은 빠지게 된다. 그 밖의 요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답은 이제 5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회차 문제 설명드렸고요.